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국가직 9급 시험제 국어 문제를 우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바로 문제 나와있네. 뭐 해설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험생들 물어보니까 점수 잘 나오면 한 90점에서 95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래도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90점이 안 되고 85점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90점 넘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국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출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유형상, 국문법 문제가 3문제고 어문 규정이 2문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쪽 부분의 문제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어문 규정 같은 경우도 한글 맞춤법 문제 정도를 내는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또 출제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다면 기출 문제들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 국문법 어문 규정 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한자 부분이었는데요. 한자 부분에 대해서 한자 한 문제 나오고 한자 성어 한 문제 나오고 해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 한자 성어는 좀 쉬웠어요. 당랑거철해서 흔히 한자 성어 공부할 때면 접하게 되는 한자 성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꼈어요. 그런데 쉬운 듯 어려웠던 게 요 한자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해결하다 할 때 해결이란 글자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답하는 그런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방향을 우리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한자에서 문제를 일으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문학 문제는 거의 다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문도 길지 않았고 문제 스타일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진 않았던 부분이 비문학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서는 4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고전 시가 중에서 시조 4작품이 나와서 어휘의 의미를 따져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평상시 때 늘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가까이 봤던 친구들은 자주 봤던 시조이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전후 맥락 보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구운몽이 나왔습니다. 구운몽, 아주 중요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비해 나가실 때 문학작품 부분에서는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작품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현대시하고 현대소설도 한 문제씩 출제를 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거나 어렵지는 않은데도 여기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와 있는 작품을 정확히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는데 합격설에 있는 친구들이 90점에서 95점 정도 성적. 나머지 과목들 잘 본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영어 100점 받고 국어가 85점 받았는데 커트라인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번 시험 문제는 또 한국사하고 행정법이 어려웠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행정법 같은 것들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괜찮은데 하여간 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요, 난도가 상위 문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자 한 문제 정도고요. 나머지는 중하 문제인데요. 가운데쯤 되는 그런 문제들이 11문제 정도 되고, 좀 쉽다라고 판단되는 게 한 8문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수하기 좋은 지점들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밑줄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자, 이 문제 너무 쉬웠죠, 어찌 보면. 제 해설지에다가 그런 거 써놨는데, 뭐 적중했던 거, 뭐 유사하게 적중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전 그 문제집 464라고 464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풀었기 때문에
뭐 다른 기본서라든가 이런 데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앞에서 푼 문제지에서 여기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그 예를 하나씩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썩이다 썩히다 문제는 한 2번 봤어요, 사실은. 진도별 문제풀이에서도 봤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만 아시겠죠? 썩히다, 썩게 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썩히다겠고요. 마음을 썩이다, 속을 썩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다. 맞죠? 쓰레기를 썩히다. 속을 썩이다죠. 그러니까 속을 썩여라고 써야 되는 거죠. 기계를 창고에 썩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문제가 됩니다. 난도 하의 문제였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될 문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2번째 문제. 이것도 난도 하인데요.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1번은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달라.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1번은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A와 B가 다르다죠. A와 B가 다르고 맞다의 반대말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달라지죠. 다르다는 무엇은 뭐와 다르다 이런 형태를 취하겠고, 틀리다는 바로 주어가 나왔죠. 무엇이 틀리다, 답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 1번은 잘 고쳤습니다. 3번 먼저 볼까요?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건 호응의 문제겠죠.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이라는 주어에 호응하려면 무엇이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야, 것이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고쳐놓기를 잘 고쳤어요. 그 다음 라를 볼까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고쳐놓은 걸 볼까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어법 문제에 관련된 건데 어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 형용사, 뭐뭐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다라는 서술어는요, 주기도 한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주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문장 구조를 필요로 하죠. 앞에 무엇이 있고요. 신은이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뒤에 부분의 주어는 역시 신은입니다. 신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시련을 주다. 그래서 인간에게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채워 넣어서 옳게 고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바르게 고쳤습니다. 퇴고 문제죠.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너무 쉬웠죠. 바람입니다를 바램입니다라 했으니까 바라다와 바래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너무나 뻔히 압니다. 그래서 바람이다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게 맞지 바램입니다 하면 안 된다 그죠. 바라다와 바래다의 차이.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 말고도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게요. 결실이라 할 때 결자가 맺을 결자거든요. 열매를 맺음 또는 그런 열매 이런 의미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맺어졌다라고 하는 말하고 결하고 중복 표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육사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진도별 문제에서도 저는 요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었으면이라고 한다든가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한다든가 결자가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교정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장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는 좋은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어떤 중복의 의미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전적 의미에서 결실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성과를 뜻한다고 본다면 성과를 맺었으면 그런 개념으로 결실을 맺었으면이라는 부분의 문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예문으로서 결실을 맺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문들이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않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메모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잘못된 문장으로, 근데 이게 똑같은 문장을 제가 내줬어요. 보니까 실전 덕후단 국어 실전 문제 사륙사의 125번에 보니까 2번 문제로 제가 그 똑같은 문장을 냈더라고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했는데 똑같은 문장을 낸 건 제 문제집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 다음 3번입니다.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구불곡자죠. 아홉구비가 되는 간과 장입니다. 그래서 구곡간장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어떨 때 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될까요?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 그런 마음이에요. 시름이 있는 그런 마음속, 그걸 뜻하는 말로 구곡간장이 쓰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곡학아세입니다. 학문을 왜곡하고, 아가 아부하다죠. 세상에 아첨한다. 폴리페스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정치하려고 말이야. 학문하지 않고. 학문을 왜곡하면서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을 뜻하는 말, 곡학아세입니다. 세 번째, 구밀복검. 자, 문맥에 맞는지 봐야 되겠죠? 구밀복검은 입구자에 꿀밀자죠. 입에는 꿀이 있고, 배복자, 칼검자, 뱃속에는 칼이 있고. 그러니까 달기잔 말을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문장을 보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겉으로는 말 잘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해칠 마음을 먹고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죠.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의 자세였어요. 당랑거철 알면 금방 답하는 문제였죠. 당랑은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벌레충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당랑이라고 하는 것이 벌레충이 어떤 벌레? 사마귀를 뜻하는 말이죠. 거철이 할 때 거자가 저항하다, 거부하다 할 때 거자입니다. 철은 수레바퀴 철자죠. 사마귀가 수레바퀴한테 덤비는, 저항하는 상황을 얘기해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당랑거철이 쓰이잖아요. 근데 문맥에 안 맞죠.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건데 당랑거철이라는 표현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해설지에 제가 그걸 써놨어요. 성화요원이라든가 호시우보 같은 한자 성어가 만일 나왔다면 신중한 태도를 뜻하는 말로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놨는데, 호시우보 같은 경우는 범어자죠. 범어자. 그 다음에 볼시자고 소우자에 거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호랑이 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호시우보죠. 거름보자 써서. 그런 경우라면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륙사 문제지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보니까 당랑거철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해설도 다 써놓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한덕현 선생님도 그렇고 김상범 선생님도 사륙사 문제지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해설 같은 것들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트렌드 같은 것들을 잘 살려서 문제지를 엮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본 친구들은 90점 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물론 실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 많이 풀어야 됩니다만은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독파를 하려면 사륙사 문제 정도로 한 번 정도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464문제니까 하루에 10문제 정도씩만 쫙 꾸준하게 해나가시면서 거기에 해설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연습해 두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하기 부분에서 일종의 담화론 영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늘 유념해 둬야 되겠죠.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역시 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한 거로 했습니다. 지민의 말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선택지 1, 2, 3, 4를 보시고 지문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맞아. 자, 정수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맞아. 면접 내용이 도움이 됐죠?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자, 지민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수,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자, 지민의 말하기를 못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정수가 말했는데 지민은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정수가 말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지민은 누구의 생각을, 정수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것도 좋았어. 어떻게 하는 거?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두 번째 그 내용 좋았어. 그래서 정수의 생각을 동조하고 긍정해주고 있죠. 하지만 초도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초도 효과는 아까 두 가지씩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씩. 여전히 자신의 입장은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면접에서 두 가지식으로 답하라 라고 하는 게 자신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상적이었고 좋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라고 정수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통계 자료를 인용한 답변, 그것이 부정적이지만 않았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죠. 자, 선택지에서 뭐가 맞습니까?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결국에는 제시하는 형태. 3번이 공감적 말하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틀린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자, 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국어 문제가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국사 문제가 아니에요. 국사 문제가 아니에요.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공부가 돼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만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비문학이라고 표현되는 논리적인 글들은 어디에 답이 있어야 됩니까? 관련해서 제시문 안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정답은 선택지에 선택해야 될 부분의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다? 제시문에 나와 있다. 자, 그걸 의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라 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했다면 3개는 적절하고 하나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상 맞지 않는 것을 골라내라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1번, 양소연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들어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죠. 양소연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스스로 되돌아왔다. 자, 여기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잘 보면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진이라는 행자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제 깨어나는 순간을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 현실이에요?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헷갈릴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꿈속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 세계가 속세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담고 있는 인간 세상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환멸을 느껴.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환멸이라 표현했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거죠. 인생은 참으로 터덥구나. 이 처, 육처, 2명의 처와 6명의 처, 출장 입상하고 대단히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인생의 덧없음, 영원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죠? 육관대사가 나타나서 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냐? 아직도 꿈 꾸고 있냐? 좀 꿈 좀 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꿈을 깨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건 여기 맞죠. 근데 스스로 환멸을 느껴 스스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들어왔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실제 내용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육관대사한테 가서 꿈을 깨고 나서 누굽니까? 방에 가죠. 육관대사 방에 찾아가서는 대사님한테 얘기를 하죠. 저한테 꿈을 꾸게 해서 인생의 어떤 인생의 무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 아직도 책 꿈을 깨지 못했다. 네 스스로 어떻게 해서 우리 현실 살아가는 어떤 그 세계 문제, 어떤 승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덧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네 스스로 꿈을 꾼 거다. 그래서 승응하여 갔다가요 흥진하여 돌아왔는데 네가 만든 건데 그거를 왜 내가 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서 요 모습, 요 표현이 스스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지문을 읽지 않았을 경우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답이 되는데요. 위로 올라가 봐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인 거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이 꿈속 세계에 있죠.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양소유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장수로 나가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이름을 드날리고 물러나 2 공주와 6 낭자와 더불어서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이것은 필시 사부가 스승님이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서, 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봐야 됩니까? 제 시대에 있는 지문의 내용에서 꿈을 깬 겁니다. 성진이라는 것을 알았죠. 알고서 그 꿈을 뭐라고 생각한다? 스승이 나의 잘못을 알고서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성진의 생각을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에는 뭐라 나와서 양소연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낀 것 맞아요. 근데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성진의 입장에서 스승의 힘에 의해서 그와 같은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게끔 만들어준 것도 곧 스승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제시문이 나온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을 만났더니 다 네가 승응하여 갔다. 흥이 생겨서 갔다가 흥진하여서 돌아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스스로 꿈을 꾸고 내가 거기에서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또 나중에 나오죠. 어쨌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성진의 입장에서 육관대사, 사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인간 세상의 어떤 환멸을 느끼고 다시 또 승려의 어떤 행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진술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점이죠. 자, 이것도 지문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었나요? 자, 맞아 보면 이거죠. 꿈을 깬 거예요. 대승상의 위가 아니었으니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진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함으로써 연화도량의 행자다. 뭐 승려들이 있는 세상은 인간 세상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표현해 놓기를 뭐라고 표현했다. 텍스트 내에서 뭐라고 표현했다? 인간 세상의 승상. 그러니까 꿈속 세계가 인간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승상이 아니고 양소유가 아니고 연화도량의 행자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로 삶을 살았던 그 세계가 인간 세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평상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다 어디에 기반을 둔다. 텍스트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성제는 자신의 외양을 통해서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하죠. 포단 위에 갓 깎은 머리털을 하고 있는 승려 행자임을 알게 됐죠. 자, 6번 가라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고전시가 시조 작품들을 4작품 제시해놓고 각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어의 의미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 묻는 문제였죠. 첫 번째는 유흥부의 시조입니다. 이 배경이 어떤 얘기냐면 단정을 폐위시켰던 사건이 있죠. 개유정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 자, 낙낙장송들이 다 기울어 간다. 그 사육신 같은 그런 인물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억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유흥부의 작품, 이때 낙낙장성 충신들을 가리키고 있다. 사육신 같은 충신을 말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이항복의 작품이죠. 이 배경이 무엇 관련된 광해군 때였던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천량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르마. 이항복이 뭐하고 가고 있는 거냐면 유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쓴 작품이에요. 고신원루에 외로운 신하가 원망의 눈물을 뿌리면서 비삼아 뛰어다가 이 눈물을 비로 만들어서 보내어서 임 계신 구중심처는 궁궐을 뜻하는 말이겠죠. 당연히 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중심처와 연결되면서 임금을 뜻하는 말이다. 선택지에는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뿌려 번들렀더리 해서 임금님에게 이 슬픔의 감정을 갖다가 보내고 싶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 다음에 다작품은 개랑의 작품이죠. 개랑. 누굽니까? 유희경이라는 사람하고 썸 탔던 얘기예요, 이게. 썸 타고서 임에게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는 시조죠. 이화우 흩뿌릴째, 백꽃이 피처럼 흩뿌려질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가을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는 때에 저도 임께서도 사랑하는 임, 여기서는 헤어진 연인을 가리킨다 되어 있죠. 맞는 얘기죠. 저도 날 생각하시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천리나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 이미 그리워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맞는 표현을 썼는데요. 라작품은 예전에 출제됐던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도 나왔었고 한 2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자, 남명조식이죠. 남명조식이 지은 작품 삼동의 배옷 입고. 삼동은 석 달간의 겨울, 한겨울, 겨울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에 배옷을 입고 암혈의 눈비 맞아. 자, 한겨울철에 배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바위굴에서 눈비 맞아.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포의 한사를 얘기하죠. 가난한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은 구름이 끼어있는 햇살, 임금님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받은 적이 없지만
서산의 해 디다 하니, 지다 하니, 구겨마 되죠? 서산의 해가 졌다고 하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그 중종 임금이 승하하신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거죠. 나에게 뭐 큰 벼슬 주거나 그런 것도 내가 벼슬을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니까 대단히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남명 조식의 작품이죠. 자, 이때 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말로 봐야 됩니까? 당연히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졌다 하면은 임금님의 승하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선택지에는 벗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서 틀렸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킨다. 네, 문학작품도 그렇고 어문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기출문제를 그대로 잘 응용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여러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몇 년치를 하면 좋아요. 한 3, 4년치 정도를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이런 것들, 이번 지방직 대비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꼼꼼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번. 7번은 난도 중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거 흔히 봐왔던 거죠. 무엇을 구분해라. 간음, 가름, 갈음. 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한글 맞춤법 그 밖에 그 조항에 처음으로 나오는 지점이 요거죠. 간음은 어떻게 기억하고 측정.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가늠하다, 측정하다, 헤아리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죠. 가름은 어디서 오는 말입니까? 가르다. 가르다에서 온 말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안 된다 할 때 가르는 거죠. 가름은 어디서 왔고요? 갈다에서 와서 부품을 갈다, 대신하다, 대체하다의 개념이 되죠.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해줘야겠다. 가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고요? 승부라든가 등수, 몇 득이다 이런 것들을 승부라든가 이겼다 졌다 가름, 그다음에 등수를 가름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들어갈 건 뭡니까?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자와 패자를 갈랐다는 거죠. 가르다 연결돼야 되니까 선택지 1, 2번 중에 골라야 됩니다. 다음 니은 지점이 우리 좀 주의할 부분인데요. 자, 여기 떡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떡의 요 부분을 부분이라고 표현하겠죠. 어떤 부분. 이게 부분인 거고요. 부문이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인절미가 있는데, 큰 인절미가 있는데, 자, 일정하게 나눴어. 그래서 요쪽 부분은 부문이죠. 무엇을 가진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나눈 상태에서 어느 부분. 그거를 기준을 가지고 나눈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일러서 부문이라고 합니다.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영화제 시상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상이 있는데, 그거를 11개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문이라고 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나눈 거겠죠. 촬영상, 감독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문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동생, 형을 구분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겠죠. 구분하다라고 할 때는 역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형태가 되겠고요. 구별은 판가름하는 거죠. 이 차이를 갖다가 구별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7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까요? 자,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 가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자, 당연히 가죠.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남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무엇을 보여줌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갖다가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1단계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처음에 가가 들어가는데 선택지 모두가 다 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볼까요?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해요. 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뭡니까? 다죠.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청자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로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2, 3번 중에 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단계 부분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 지점이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다 나로 이어지는 것이 합당한데 선택지는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죠. 나머지도 확인해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였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은 세 문단으로 나왔어요. 세 문단 나와 있는데 선택지를 보시고 문단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4번 선택지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연스러운 게 있고 좀 부자연스럽고 아니면 애매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먼저 체크하고 지문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야죠. 빅데이터, 복지 사각지대. 2번,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복지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복지 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 거주지, 수급자하고 거리가 너무 멀면은 복지기관에서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덜 하지 않겠어요? 근데 2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번도 그럴듯하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죠.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2번과 3번이 다 연관돼요. 2번 내용하고 3번 내용하고. 거리 문제잖아요. 접근성 문제하고 연결되잖아요. 거리가 멀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이 같이 연관을 맺으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 노선을 증설한다. 라고 하는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2번도 3번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짚고 곱씹은 다음에 지문을 보시면 좀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복지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 장난치는 거죠, 말하자면. 제시되어 있는 지문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복지공감 지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라는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쭉 읽어 나가셔야 되죠.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복지공감 지도 나왔고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서 복지공감 지도는 공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생필품 지원, 방문 상담 등 복지기관에 맞춤형 대응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개별 만족도, 복지 혜택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어떻게 만족하는지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제 신문에는 없죠. 없으면 틀린 거죠. 텍스트에 있고 없음을 따져 묻는 문제들입니다. 난도 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볼까요? 자, 어휘론 문제네요. 우리가 보통
그 단어의 의미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의미가 확대되었다, 축소되었다, 이동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스타일이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뭐였냐면 의미의 확대. 2012년도인가 나왔었죠. 국회적 문제에도 확대, 의미 부분에서 확대, 축소, 이동. 확대되는 걸 뭐라고 했고요? 일반화라고 표현하고, 축소되는 것을 특수화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게 장난쳐놓은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의미가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쭉 해놓고 있는데, 자, 볼까요?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자, 어떤 거였죠? 밥을 의미가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침밥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의미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의미의 확대죠. 의미가 확대된 것은 의미의 일반화라는 말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선택지 중에 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라고 하는데 콧물의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적절한 예시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은 몇 번이 문제가 되냐면 3번이 문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보면요. 셋째라고 해서 앞에 부분 나오죠. 묘수라는 말은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까지 확대되어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의미였던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특수했던 것이 일반적인 의미까지도 포괄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디귿에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해서 배꼽이란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확대된 것처럼 보이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위에 다시 보면은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것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일반화되는 거. 확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둑판에 사용했던 특수하게 사용됐던 배꼽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의 배꼽까지 얘기된 거야 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만 이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부적절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앞뒤 순서를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다음 미열은 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까 대신하는 말이 나왔다. 우리가 금기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전염병인 천연두를 손님이라는 말로 금기어를 갖다가 완곡어라고 표현하죠. 완곡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1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번에도 비문학이 9문제예요.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려했는데 자 선택지를 보시면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요거죠.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인용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다. 텍스트를 보시면은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시고 키포인트를 잡고 난 다음에 지문 보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은 자 시장님께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이게 출처가 나왔나요? 어디에? 어떤 문헌에 이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거니까 2번 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인용한 차례 출처를 밝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나머지들은 제시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난도를 하라고 써놨네요, 제가. 이건 뭐 그냥 보이는 문제죠, 어찌 보면.
나와 있는 거를 못 본다는 건 참 어떤 상황이죠? 점수가 이런 부분에 비문학에서 저는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풀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모든 답은 텍스트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디에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한국사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 안에, 지문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것만 잘 들여다보면 답 나오는 거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친구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걸리는 거예요. 약간 비틀어 버리겠죠. 자, 요거는 문제 쉬웠고요. 요거 문법 문제에서 어문 규정 관련해서 문법 문제에서 요 부분에서 틀린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요것도 우리 사육사 문제에서 341번에서 제가 다뤘던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화자와 청자 사이 어떤 관련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까요? 어쨌든 많이 틀렸다니까.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자, 청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니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이 된다. 기억은 화자, 니은 청자에 가까이 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기억은 화자와 가깝고 니은은 청자와 가깝다.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자, 누구예요? 이지는 말하는 자죠? 화자입니다. 이 책이라 했으니까 화자에 가깝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이거는 화자가 태민이고 듣는 사람 누구죠? 이진이니까 청자가 이진이죠.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청자인 이진과 가까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점이니까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번 진술은 합당합니다. 그 다음 2번. 자,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청자에게 멀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2번 부분이 옳은가요? 볼까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응, 꼭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그럼 저 책은 어때?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하고 청자에게 봤을 때 저 책이라 할 때 이 책은 어떤 거예요? 저 책은 화자하고 청자 중에서 청자에게 멀다. 태민한테 멀리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자,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만 먼 게 아니라 화자에게 가깝고 청자에게 먼 게 아니라 화자, 청자 모두에게 저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어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죠. 수관형사, 관형사 부분에서 지시관형사 있잖아요. 이그저,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 이그저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또는 이그저라는 대명사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비슷한 문제도 있어요. 화자, 청자 문제를 항상 다뤄요. 그래서 그런 장난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그저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또 우리라든가 대명사들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지에 나왔던 거 어떤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가 포함되지 않아요? 청자를 뺀 우리겠죠. 야, 우리 함께 학교 가자. 그럴 때는 화자, 청자 모두이겠죠. 뭐 그와 같은 대명사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출제하기가 문맥을 보면서 출제하기가 좀 재밌어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명사들, 그 다음에 이그저, 이 사람, 그 사람, 사람 할 때 지시관형사들, 그 쓰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요. 나머지도 난 맞는 진술이었습니다. 13번. 다음 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일치 문제. 자,
자,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선택지를 봅니다. 1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확인해야 되겠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근대, 이후. 그래서 그 부분이 표현돼야 돼요. 자, 아동 권리 인식, 근대 이후. 형성. 두 번째, 아동 권리 헌장. 자, 이것이 무엇을 토대로 했다? 아동 권리 협약 토대. 아동 권리 협약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아동 권리 헌장이 나왔다 했습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권리 협약. 다음, 아동 권리 헌장. 모두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네 번째, 아동 권리에 대한 관한 제네바 선언. 제네바만 쓰면 되는데,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 아동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 자, 이 내용을 한 화면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체크하면서 우선 내용을 봤어요. 자, 지문을 봅시다. 지문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문단이 들어있으니까. 이럴 때는 내용 일치 문제, 내용이 부합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선택지를 보고 정확한 의미를 놓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이건 보셔야 됩니다. 국가의 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근대 이전 사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근대 이후에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으니까 벌써 1번은 답이 아닌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게 나온 거죠, 이건. 그 다음,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 자본주의가 탄생, 근대사회에 이르러 국민법에 따른 국가 개입,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됐다. 근대 이후에 나온 거죠. 일종의 추론입니다, 이거는. 추론. 이 표현을 통해서 요거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1922년 제2여사는 아동권리 사상을 담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24년 국제연맹에서 전문가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했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자, 뭐 얘기 나왔죠? 권리 주체라든가 아동 발달 이런 얘기 나왔죠? 자,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 아동 발달 얘기 나왔죠? 나왔습니다. 제네바 선언에. 제네바 선언에 아동 발달 부분에 언급이 있습니다.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자, 이게 포인트가 된 거야.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 권리 주체가 인식되었다 했으니까 여기 본 순간에 답 4번 체크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고 해서 겁먹으니까 어느 부분만 대충 보고 답할 수 없을까 이렇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관련된 내용의 지문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아닌 것을 없애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닌 게 나오면 끝내버리셔요. 아닌 게 나왔어요. 끝내요. 다시 또 2, 3번 더 보고 더 확인한다고 지문 다 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원칙으로 잡으시면
틀릴 이유가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번이요. 13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뭘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 지문 길 때 특히나도 선택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독해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지문을 읽어나가라. 그래서 아닌 것이다, 이건 문제가. 그럼 아닌 것을 찾는 순간에 끝내는 거예요, 원래. 맞는 것도 쭉 해나가다가. 자, 그 다음 나온 문제가 현대 시 문제 나왔는데, 우리 많이 봤던 시인데 여기에서 걸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쓸데없는 문제 걸려갖고 95점 받을 걸 90점 받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 보니까. 자, 그리고 시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작품 전체가 어떤 비유나 상징 이런 것도 메타포 같은 것들이 강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야 돼. 그리고 그게 근거가 돼서 작품을 읽어나가는, 파악해나가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봐요. 1번,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순수 자연. 2번,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희망, 신념, 어때요? 지금 표현된 거 보면요.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다는 거하고 희망과 신념이라는 거하고 서로 조금 거리가 있죠.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너무 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봄과 겨울의 이원적 대립으로 세상을 전개하고 있다. 봄, 겨울. 신동엽 시인 하면은 금강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거, 라든가,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다 뭐니까, 남북 분단의 문제고 통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시인 아니에요. 그, 위에 거 안 봐도 답은 1번인 거 알겠다.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작품 보겠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자, 반복 표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복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을, 주제를 갖다가 선명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봄은 뭘까요? 봄이라는 것은 통일이겠죠. 남북의 분단이 끝장나는 통일의 세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이 한반도 땅에서 통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주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통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겨울은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 체제, 이 세계, 이 겨울의 세계입니다. 얼어붙은 이 겨울의 세계, 분단의 시스템. 그것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했으니까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이겠죠.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라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통일의 세상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우리들 마음에서 벌써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야 통일은 되는 거다. 통일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그런 입장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이 쇠붙이는 어떤 거겠어요? 총을 갖다가 대포, 핵 같은 거 막 들이대고 너 죽이겠다고 하는 반통일 세력들이죠. 반통일 세력들의 어떤 그 쇠붙이, 무기 같은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통일의 세상을 꿈꾸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봄이라는 것은 뭘 뜻하고 통일의 세상이고, 이 분단 체제를 겨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시어들의 상징성을 통해서 주제,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의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징화해서 드러낸 작품입니다. 녹여버리겠지. 라든가, 움튼다,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뭐뭐 한다. 단정적 어조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신념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1번은 순수 자연? 엉뚱한 얘기죠. 딱 봐도 아닌 거 알겠다. 그렇죠? 신동엽. 그러니까 중요 작가의 작품들 역시 현대 시들도 당연히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김수영, 그다음에 신동엽이라든가 그 외에 뭐 최근에 어떤 그 시인들 작품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에서 중요 작품 중심으로 해서 쫙 한번 훑어서 어떤 내용이 있다. 고갱이 국어 제3권에 중요 작품이라고 딱 해서 이거 제가 설명을 쫙 해놨거든요. 우리 고갱이 국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작품들 교과서 현대시 읽기 해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놨으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2달 남았대, 지방직은.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순서인데요. 문장의 순서. 그러니까 한 문장씩 제시했어요. 문단의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있고 문장의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있는데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풀었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되니까 선택지 먼저 확인합니다 라고 했죠. 자, 선택지 먼저. 선택지에 다 뭐라고 나와 있는데 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본다고 지문 보면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막 읽고 있으면 바보 됩니다. 그래서 다 풀면서 가나다라 나 정해놨어. 다 나가라 이렇게 다 정해놨어. 근데 없어 선택지에. 당황스럽겠죠? 다음번 시험 대비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래서 처음에 마로 모두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 마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 마 다음에 뭐 나왔죠? 가가 나오든지 다가 나오든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다가 나오든지 라가 나오든지. 다 다음엔요. 가 아니면 나네. 그죠? 그리고 큰 흐름들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마다나, 마다가, 마가라, 마가다. 요 세 가지만 봐도 확인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다 보지 않아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번인지 체크해 볼까요? 마다나는 4번. 마다가는 3번. 마가라는 2번. 마가다는 1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구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문을 읽어봅시다. 사회에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자, 마에서는 뭐 말했어요? 사회 얘기해서 사회. 사회가 어떤 거다? 자, 거기에서 무엇을 표현했고요? 마에서는 뜻, 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어서, 뜻이 통하고,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는 거다. 자, 뜻이 통하고 힘을 잇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표현했어요. 모든 그 문장의 연결, 문단의 연결은 뭐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걸 의식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를 볼까요? 가로 올라가서 이 기관을, 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라고 했는데 이라는 이것을 뜻하는 대명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것 기관이 아니니까 이건 관형사네요. 이 기관. 앞에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이 기관. 마에는 기관이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가 먼저 시작되는 건 틀린 거예요, 벌써. 가가 먼저 시작되는 건. 앞에 부분에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이 기관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시관형사 기관. 잘 수리하여 했는데 앞에 부분에 이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회는 읽었죠? 이제 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면 아까 뜻 얘기 나왔잖아요. 다해서 또 뜻 얘기 나왔어요. 통할 수 있으면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요. 자, 이어져. 그래서 마와 연결되고 있는 고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이게 글. 말과 글이 있어야만 뜻이 통하고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가와 나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 보냈던 마찬가지. 가야 아까 뭐 있었죠? 이 기관 또 나왔잖아요. 이거 아닌 거야, 보니까. 3번 아닌 거야. 3번 아닌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나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워. 이러므로 말과 그라. 그래서 책 끝. 요 순서입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왔다 갔다 정신없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선택지 1, 2, 3, 4번을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먼저야.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향을 잡고 지문 읽어라. 그러면 명확해진다. 이렇게 풀시면은 속도도 좋고 빨라지고요. 흔들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15번 문제 풀어가는 과정 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거라 했어요. 이거 걸린 친구들 참 많아요, 보니까. 자, 한자를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의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글로, 구급시험 문제는 한글 나오고 거기 한자 나온단 말이에요. 문맥 속에서 봐야 되겠고요. 문맥 속에서 봐야 되겠고, 잘 모르겠으면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한자의 뜻 같은 것들을 의식하되 부수를 의식해야 되겠죠. 부수를 의식해야 됩니다. 1번, 오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말로 떠올려봐. 만족. 가득 차다. 가득 차는 거야. 만족하다. 가득 차는 거. 가득 족하다라고 하는 말 봤죠? 발족자가 무엇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 만족할 족자로 쓰인단 말이야. 족하다가. 그래서 가득, 이게 뭐죠? 물숫자가 들어가서 찰만자죠. 가득 차게. 가득 차게 만족하는 거. 만족입니다. 가득 차게 족한 거. 김 의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여, 이 내용이 제청인 거잖아요. 그 의견에 동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했어요.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 뭐뭐입니다. 당신의 의견에 똑같이, 똑같습니다. 당신 의견과 똑같이 청합니다. 다시자에 청할 청자죠. 어떤 친구가 이 청자를 이거 몰라서 걸렸대요. 뭐라고 봤는데 그랬더니 정성정자로 봤대요. 야, 요청하는 거잖아. 똑같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의견에 동조합니다. 하는 거잖아. 동조한다. 당신 의견, 저 사람 의견 얘기했는데요. 똑같이 저도 의견 청해요. 그 사람 의견 또 말해요.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청할 청자를 써야 맞죠. 4번. 다수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다시 논의하자. 그게 재론이겠죠. 그래서 1, 2, 4번이 명확하고 해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돼? 해결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야 되거든. 풀지 못하면 이게 걸리거든요. 한자 어휘들은 대체로 어때요? 대립적인 어휘들이 하나의 단어를 만들진 않아요. 보통. 문맥에서. 그러니까 대소라고 하는 것들은 대립적인 어휘죠. 천지도 대립적인 어휘죠. 한자들이. 그런 포상하고 폄하하다, 포편도 있고 그렇게 대립적인 어휘들도 있습니다만은 문맥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의미만 전달해야 된다는 걸 파악을 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했죠? 우리 지자체 해먹은 문제를 풀 방안이지 않아요. 풀다. 풀어낼 방안 아니야. 풀어낼. 의미가 해결이란 말이 풀다의 뜻이야. 풀다인데 내가 이거 뭐는 알잖아. 실사가 붙어있는, 길할 길자가 붙은 게 맺다란 뜻이다. 풀다 하는데 왜 맺다가 들어가? 우리 결론이랑 끝맺는 거 할 때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끝맺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풀어내는 겁니다. 앞에 해자가 무슨 해자 써놨고요. 불각자에다가 칼도자에다가 소자 들어가서 소를 갖다 쫙 풀어헤치다 할 때 풀해자잖아요. 풀다와 관련된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실이 있으면 묶는 거잖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매듭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헤치다의 개념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결정하다 할 때 결자예요. 이게 터질 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결정하는 거. 결단하는 거.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런 개념의 터질 결자를 취해서 해결이라고 써야 되고, 사육사 문제에서 해결해서 괄호 넣고 해서 고객이 설명해 냈더라고 제가.
낸 게 아니라 그 공부하십사 했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봤던 친구들은 뭐 봤던 거니까 명확하게 464문제 안에 이게 또 있더라 보니까요. 뭐 있으면 뭐랍니까? 뭐 책 없어서 공부 못합니까? 교재 없어서 공부 못합니까? 교재가 너무 많아서 공부 못하죠. 그렇죠? 쓸데없는 거 공부 말고 정확하게 최근의 문제 스타일이 딱 이 정도예요.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이 한자로 어떻게 쓰이냐. 우리말의 뜻을 먼저 풀고 이해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부스 보면서 실사 부스가 들어있는 거 틀림없이 묶는 거야. 묶는 거. 실로 묶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3번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친구들. 그것까지 맞고 했으면 100점 맞았을 친구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기억 리을에서 고르면 해서 문단의 구성이죠. 문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건 똑같아요. 단락의 순서를 정하듯이 말이에요.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앞에 부분에 뭐 나와야죠?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 관련된 내용이 앞에 부분에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연, 했단 말 또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요. 자, 디귿 다음 볼까요?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자, 뭐 얘기했죠? 귀족 얘기했어요. 낭만주의 시기에, 자, 근데 낭만주의 시기에 이렇다는 게 아니야. 낭만주의 시기에 귀족에게만 영웅적인 인물은 귀족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 낭만주의 시대에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 시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멋지고, 낭만주의 이전 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낭만주의 이전 시기는 굳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고전주의, 클래시시즘과 관련되는 건데, 그 이전 시기는 뭘 보여주냐면은 귀족은 이러고 아주 멋있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고 코믹하고 하는 것들은 하층민이고 하는 식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낭만주의 시기가 오면 이걸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 그 내용의 반복이 리얼 지점인 거죠.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않았다는 것이다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또 부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얼 지점에 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난도 하입니다. 다음 18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게 이번에도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혀는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걸 읽겠죠, 당연히. 자, 지문 확인해야 되겠죠? 뭐 얘기했죠?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 무슨 뭐가 나와야 되겠고요. 박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게 자신의 작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이? 자,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여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지는 학교에서만 지시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시시 붙어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시탐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여기에 자기 작품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현은 뭐예요? 박의 그 모습이잖아요. 박의 그 지시지시한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은 곧 뭐다?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저런 지시지시한 그런 모습이다. 볼품 없다는 겁니다. 지시지시하다. 해설제 나왔죠. 남이 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저하는 것만 짓궂게 자꾸 요구하는 모양, 지시지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응?
지시지시하면 선뜻 자기를 느끼고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자기 멋대로 막 쓴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뭐라 하건 난 내 거야 라고 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자, 이 부분이 누가 박이 그 작품 나의 작품을 봤습니까? 봤다는 얘기 없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박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다. 내 작품의 모습이다. 남들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지시지시하다에 대한 뜻을 또 설명해 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그려줬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작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지시지시한 그런 작품을 쓰고 있다. 박도 지시지시하고 지 멋대로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나도 그렇고 내 작품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1번은 자신의 작품 때문에 그렇게 박이 그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보면 된다. 19번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거로 했는데 이 정도 문제는 뭐 평상시 늘 봐왔던 문제 지겹게 봤죠. 사이시업 적는 거죠. 순우리말 한자어가 결합되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지면 사이시업 붙인다. 물론 앞에는 모음으로 끝났던 단어죠. 옳지 않은 거라 했어요. 지금 문제는 가, 나 부분인데 가는 뭐에 대한 얘기였죠? 가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나는 순우리말하고 한자어로 된 합성어. 거기에서 사이시업 붙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게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도 나왔던 스타일이고요. 아이고. 자, 가는 순우리말이에요. 아랫집, 쇠조각, 우리말이죠? 3번의 전세방은 전세가 무슨 전세? 이거 전할 전자예요. 세낼 세자예요. 방도 한자잖아요. 이거 한자잖아요. 한자는 뭐 빼고 차택으로 세수해. 착간, 퇴간, 곡간, 숫자, 횟수, 세방 숫자 이런 거. 그 6개 빼고는 한자는 사이셔도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소주잔 발음 나도 소주잔 한자니까. 전세방도 전세방이라고 써야 될 것인데 사이시옷을 붙여서 잘못된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거 틀린 친구 없더라고 보니까. 그럼 아예 수업 안 들었든지 전세방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친구겠죠. 자리세는 자리가 순우리말이고 세가 한자어죠. 자,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거 내용의 어떤 결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문이 조금 이것도 네 단락이래요. 네 단락 나와 있고 네 문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마찬가지 봅니다. 자, 첫 번째,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체크해둬야 돼요? 문화의 전파 기제, 밈 이론, 의사소통 이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 말했죠? 자, 문화의 전파. 그것은 무엇을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거는 의사소통 이론. 이론이 맞다. 무엇을 가지고는? 밈 이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겠죠. 밈 이론. 문화의 전파를 얘기할 때는 의사소통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밈 이론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우선 문제가 뭐였죠? 부합하는 것이었죠.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지문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죠? 전파 얘기를 빨리 찾아야겠죠. 1번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요. 이거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오고 1번 체크하고 끝냈어야 되거든요. 부합하는 거니까요. 자, 밈 이론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복제죠. 똑같이 뺏긴다는 얘기죠. 똑같이 뺏기는 것이 밈 이론인 거고,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서 뭔가 고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 전파는 일어난다.
뒷부분이 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키 포인트를 잡아서 지문을 읽으면 바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선택지 먼저 확인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비문학 문제가 좀 있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알려드리려고 기출문제 해설을 했습니다. 지방직 시험 문제가 멀지 않았죠? 시험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비문학 부분 약하신 분들, 한자 약하신 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할수록 하고 있는 것들 강단 있게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